프린트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정답지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그렇게 했다. 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했구나를 참고하는 용도로만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때 숙제를 하실 때 내가 여기가 잘 안 된다. 적어도 그 사실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얘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이 수업을 들은 다음에 A와의 견해 2에서 뭐 해요? 우리 국어 공부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야 될 건 내가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가 안 뚫리는데 선생님은 여기를 어떻게 읽길래 저걸 뚫어내지? 이걸 봐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 걸로 빨리빨리 가져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항상 포인트를 두시고 그러려면 맨날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를 아는 상태로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아시겠죠? 공부는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거다. 모르는 걸 알아가려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숙제의 목적은 내가 어딜 모르는지를 알고 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형을 우리가 처음 보기 때문에 가나형 지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나형 지문은 사실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제통합적 읽기 이 능력을 너네들한테 묻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유형이거든요. 주제통합적 읽기는 문자 그대로 주제를 통합적으로 읽어라 이겁니다. 사실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독서 능력 자체는 되게 수준이 높은 독서예요. 실제로 교육과정에서도 독서 능력 중에 가장 상위 등급의 독서 능력이 주제통합적 읽기입니다. 가장 하위가 사실적 독해, 사실적 읽기, 그 다음 추론적 읽기, 그 다음에 뭐 비판적 읽기, 그 다음에 뭐 감상적 읽기, 그리고 주제통합적 읽기 있는데 주제통합적 읽기가 가장 상위 수준의 독서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실 평가원이 여러분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나형 지문은 얘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세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워낙 수준이 높다 보니까 지문을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죠? 가나형 지문 우리 생각해보면 가나형이 인문으로 나왔을 때 그래도 그나마 좀 할만하다 뭐 이런 약간 느낌을 받았던 게 가나형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너네들이 보고 있는 게 25학년도 6월 기출인데 25학년도 6월 기출인데 이때 애들이 개박살이 났죠. 그때도 이제 애들이 가나형 개꿀 이러고서 이제 먼저 접근했다가 여기서 거의 뭐 초토화 됐습니다. 실제로 이게 오답률을 살펴봐도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교재 기준으로 1번 문제가 이 당시 오답률 8위 56.5%가 틀렸고요. 2번은 61.2%가 틀렸고요. 3번은 44.8%가 틀렸고요. 4번은 71.3%가 틀렸고요. 5번은 74.7%가 틀렸어요. 여기 그냥 어휘 빼고 다 개박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평가원이 주제통합적 읽기, 즉 가나형 문제를 낸 지 오래됐어. 처음에 가나형을 냈을 때는 이 유형 자체가 애들이 낯설죠. 더더군다나 이 능력 자체가 되게 고등 수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문이라도 쉬운 걸 내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까놓고 얘기하면 얘를 제대로 묻지도 않았어요. 얘 제대로 묻지도 않았어.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건 뭐냐면 가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나를 읽을 때 가를 붙잡고 있어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가나가 별개의 글처럼 보여도 사실은 연결된다. 그러니까 나를 읽을 때 가와의 접점을 잡아가면서 읽어봐 이거란 말이야. 주제통합적 읽기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자면 보기형 있죠. 보기형.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유형 있잖아요. 그거를 가나로 찢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문제에서도 그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유형을 제일 어려워하잖아. 그죠? 근데 그걸 지문으로 찢어놨다? 당연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를 읽을 때 가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뭘 전제하느냐 가가 요약이 돼야 돼요. 가를 읽고 나서 가의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읽으면서 얘를 떠올리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워낙 어렵고 고등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 기존의 기출문제들, 옛날 기출들을 보면은 이 가나형이 어떤 식으로 읽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냐?
얘네를 별개의 글로 읽어도 크게 문제가 없게 나왔었다고요. 나왔었다고. 근데 최근에 자꾸 평가원이 이걸 건드리고 얘의 수준도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5학년도고 26학년도 6월도 이랬거든요. 26학년도 6월도 이랬어요. 물론 9월이랑 수능에서 얘를 되게 높은 수준으로 물은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건 내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6월에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무조건 개박살나. 거기서 이제 오답을 막 우르르 다 쓰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평가원이 역시 이렇게 내도 못 푸네. 약간 이래서 9월이랑 수능은 좀 조심스럽게 내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수능도 옛날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얘를 요구하고 있긴 해. 최근에 가나형이. 따라서 우리는 가나형을 기본적으로 가를 읽고 가의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나를 읽는다. 그리고 나를 읽을 때는 가와의 접점을 잡으면서 읽는다 라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그걸 최대한 하려고 공부할 때는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올해 수능 평가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평가원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통수 마스터잖아. 그래서 이건 안 내겠네 할 때 탁 치고요. 이건 안 내겠네 이렇게는 안 내네 하면 또 한 대 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올해 얘가 어렵게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정석적으로 주제통합적 읽기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두면 실제 주제통합적 읽기의 본질을 묻는다? 그럼 나는 그렇게 대비를 해왔으니까 잘 풀면 되고요. 여기까지 요구하지 않고 간단한 수준으로 낸다? 그럼 간단하니까 맞추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나랑 요 지문을 볼 때도 실제로 얘네들을 조금 신경 쓰면서 볼 겁니다. 얘네들 좀 신경 쓰면서 볼 거예요. 자, 다만 문제를 접근할 때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 원칙은 좀 지키기 위해서 가를 읽고 가와 관련된 거 확인하고 그 다음 나로 넘어가는 것 정도는 여기서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내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얘기했죠. 사실 만약에 나한테 이 세트를 시험장에서 풀라고 하잖아. 그럼 나는 지금 너네들한테 설명하는 이 방법보다 훨씬 더 짜잘하게 찢어서 풉니다. 나는 훨씬 더 글을 거의 뭐 나노 단위로 분해해서 읽어요. 나는 여기까지 읽고 이거 확인하고 여기까지 읽고 이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지금 안 알려주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방법론에 익숙해지면 본질에서 벗어난 공부 방법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스킬로 문제를 푸는 정답을 고르는 그런 방법만 익히려고 공부 방향이 틀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스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킬도 있으면 당연히 좋지. 왜냐하면 시험의 목적은 점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시험장에선 써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번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 막말로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서 수능 정답을 불러준다? 외워야지. 외우고 시험장 가야지. 그죠? 근데 공부를 할 때는 그게 아니잖아. 공부를 할 때의 목적은 그냥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애초에 독해 능력이 없으면 스킬 알고 뭐가 아무 의미 없다. 알겠죠? 스킬도 뭘 이해해야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학기 초에는 그러니까 6월 이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이해해만 목숨 거세요. 그래서 나는 찢을 건데 자잘하게 엄청나게 찢어서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독해 능력이 조금 부족할 때 너무 자잘하게 찢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해에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쭉 읽으면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을 연결해가면서 읽을 수 있는 애가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읽으면 단절된다고 느껴서 앞에 내용을 못 끌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쭉 읽어나가고 가와 관련된 거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설명을 할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가나는 왜 찢어요? 첫 번째로는 가나 다 읽고 문제 순서대로 풀었을 때 너네들이 아직 얘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100% 남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따라올 수가 없어 그냥 수업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를 끊고 점검할 때 사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에 대한 이해도 점검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와 관련된 선지를 체크할 때 내가 가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선지 판단에 문제가 없어야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가를 읽고 가와 관련된 선지를 판단할 때 문제가 생겼어.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가에 대한 이해도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나에서 나오거나.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겠다. 사실 이 의도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자 우리 가 이해했으니까 가와 관련된 이해도를 실제 가와 관련된 선지를 체크하면서 확인해보자. 이게 가장 큰 의도예요. 아시겠죠? 대신 선지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끊어서 확인한다고 했죠? 하지만 주제통합적 읽기이기 때문에 나를 갈 때 가를 다 지워버리면 안 돼. 머리에 붙잡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문제들을 쭉 훑어봤을 때 1번은 뭐 가 끝나고 나서 확인하면 될 거고요. 2번은 A 끝나고 나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나의 제일 뒷부분이니까 결국에는 글 다 읽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저번 시간에 칸트 할 때도 했었죠. 얘 쭉 훑어보면 지금 학자들 단위로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실제 시험장이다? 그러면 학자들 단위로 끊어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은 막 학자들 단위로 다 끊어가면서 접근하진 않을 거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기업과 관련된 거 끝나고 와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문제인데 보기 유형인데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보기 유형이랑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보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얘가 가장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고 보통 얘가 3점짜리고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도 얘야. 보기에 적용해라. 얘는 접근 방법을 내가 일단 알려줬죠. 지문을 보기에 적용하라는 뜻이니까 결국 지문과 보기의 접점은 전제되고 그 접점을 잡아가면서 읽는다. 여기서 접점을 잡아가는 방식이라는 건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치환하려고 노력한다. 이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보기와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 유형이죠. 지금 발문에 보기와 비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접근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일단 대원칙은 바뀌잖아. 대원칙은 딱 하나야.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 원칙에 따라서 이것도 결국 지문과 보기를 찢어서 접근하는 거죠. 이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개잖아. 지문으로 먼저 접근하느냐, 보기로 먼저 접근하느냐. 원칙은 지문으로 접근하는 거다. 그렇죠? 원칙은 지문으로 접근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문은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문 가지고 접근하는 게 원칙이에요. 보기 가지고 접근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냐면 보기가 지문보다 정보의 양이 압도적으로 적죠. 지문은 긴데 보기는 짧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보기 가지고 먼저 접근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냐? 첫 번째, 시간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세트를 아예 못 풀었어요. 이 세트를 아예 못 풀었어. 근데 문제를 훑어보니까 보기랑 비교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그냥 보기를 이해하고 보기 가지고 선지를 다 챙깁니다. 보기 가지고 선지 챙겨. 보기와 관련된 선지에서 OX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남는 선지가 있겠죠? 그 남는 선지에 있는 내용만 지문에서 찾으러 가는 거야. 그냥 발췌독을 하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맞힐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더 높아요. 이렇게 풀면. 근데 어차피 시간 없어서 틀릴 문제잖아 그거. 그죠? 최소한 정답을 맞힐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거야. 시간이 없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간 없을 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아직 독해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문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문을 이해를 못하겠어. 그럼 그때도 보기 가지고 먼저 OX 체크하고 남은 선지만 고민하는 게 정답을 맞힐 확률이 올라가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답을 맞힐 확률이 이해한 애들보다는 떨어지겠지. 근데 적어도 이해도 안 되는 지문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정답을 맞힐 확률이 올라간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시험장을 전제할 때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공부할 때는 그냥 무조건 지문 먼저 이해하세요.
알겠죠? 무조건 지문 먼저 이해하고 지문 가지고 선지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보기 가지고 나머지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A의 입장에서 B를 비판 평가해라. 자, 여기에 A나 B의 보기가 들어가는 유형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뭐 보기에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지문의 플라톤을 비판 평가한다고 할 때 적절한 거 골라라 이런 유형 있잖아. 그죠? 요 유형은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게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A의 입장이니, 두 번째 B를 까고 있는 거 맞니, 세 번째 적절하게 깠니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단계별로 나눠서 접근하세요. 이렇게 한 번에 접근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접근하면 무조건 틀려. 이렇게 나눠야만 맞힐 수 있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한 번에 접근해도 정답 맞힐 수 있는 애들 있지. 근데 찢어서 접근하라는 건 딱 하나야.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실수의 가능성도 줄여야 돼. 그리고 당연히 판단도 나눠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 선지 판단을 하냐? 첫 번째, A의 입장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A의 입장을 이해하고 A의 입장으로 선지를 다 뚫어 나갑니다. 그럼 여기는 사실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 얘가 요약이 돼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문이든 보기든 해당 내용이 내 머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내용 가지고 선지 판단을 미리 할 수 있잖아. 아시겠죠? B를은 뭐냐면 B에 대한 일치불일치를 체크하라 이거야. 무슨 말이냐? A의 입장에서 적절해도 B가 하지도 않은 말을 까면 적절하지 않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B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하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판평가, 여기는 비판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라 이거거든요. 타당성을 검증하라 이건데, 자 90% 이상 여기서 끝납니다. 90% 이상 여기서 끝나요. 내가 90% 이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모든 모의고사를 다 외우진 못해. 무슨 말이냐?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한 여기까지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기억하는 한 무조건 여기서 다 끝나. 여기서 다 끝나. 그러니까 입장만 제대로 잡아도 80% 이상 끝나요. 80% 이상 끝나. 그 다음 B에 대한 일치불일치까지 체크하면 90% 이상 끝나.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특히 신경 쓰세요. 근데 이게 방법을 아는 거랑 사실 문제를 푸는 거랑은 별개긴 해. 왜냐면 얘가 돼야 되니까. 요 유형이 어렵게 나오면 진짜 더럽게 어렵거든. 이 유형의 대표적인 게 해겔이잖아. 해겔. 그 유명한 해겔 지문 있죠. 그 해겔 지문에서 오답률 제일 높은 게 뭐야? 보기의 입장에서 해겔 비판을, 그러니까 나 입장에서 가까라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나의 입장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 마인드셋에, 그러니까 A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 A의 입장에 안경을 쓰고 그 안경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선지를. 근데 안경을 못 쓰면 당연히 못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렵다. 자, 근데 얘가 지문으로 확장돼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역시 그게 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세트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모로 되게 고등 능력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럼 대비하기 위해 뭔가 특별한 짓을 해야 되느냐? 사실 그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얘만 되면 돼요. 얘만 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문을 읽고 나서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비판을 하든 평가를 하든 비교를 하든 다 된다고. 아시겠죠? 따라서 공부 방향은 무조건 이걸로 잡는다. 요약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실제로 지문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매번 얘기하지만 앞에만 봐. 앞에만 봐. 책 볼 필요 없다. 여기만 보고 무조건 생각만 해. 그냥 생각만 해. 알겠죠? 너네들이 숙제를 해올 때 분명히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거야. 그럼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뚫는지를 봐야 돼.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거래. 자, 맨날 하는 거지만 이게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글을 읽는 속도죠. 눈으로 이렇게 읽어요. 눈으로 이렇게 읽어. 그럼 내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내가 얘가 이해가 됐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나 지금 이거 글자만 읽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로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는지를 생각해야 돼. 잠깐 봐봐. 전통적인 윤리학 얘를 일단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전통적인 윤리학의 입장을 한번 물어봤었죠. 그래서 저거 잡아야 돼.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야. 도덕 용어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왜 도덕 용어야? 축자적 이해잖아. 이 의미 여기다 계속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도덕 용어가 뭔데요? 그래, 도덕과 관련된 용어야. 도덕과 관련된 단어. 그죠? 그러니까 도덕과 관련된 단어. 해명이 뭐예요? 그래, 해명이 진짜 제 잘못 아닌데 이게 해명 아니야? 그것도 해명인 거지 해명이 그 뜻이 아니라고. 보통 그런 뜻으로 해명을 쓰니까 만약에 그 뜻으로 하면 이상하잖아. 그죠? 해명은 그냥 풀어서 밝히는 거예요. 풀어서 밝히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도덕과 관련된 단어를 풀어서 이렇게 읽으면 되죠. 도덕과 관련된 단어를 풀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거를 판정하는 근거, 객관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하셨대요. 아, 전통적인 윤리학은 도덕과 관련된 단어가 무슨 뜻이고 뭐 이런 건 어떤 단어랑 관련이 있고 이런 것들을 풀어서 객관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했구나. 이 정도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뭔 말이에요? 찾았다는 거야, 못 찾았다는 거야? 근데 못 찾았다 이거야,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시표현 이러한이 뭐예요? 그렇지. 객관적 근거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A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마찬가지야. 지금 중간중간 개념 정의가 껴있기 때문에 얘를 눈으로 쓱 읽었을 때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을 수 있어요. 안 갔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내 스스로 이해가 안 갔다고 판단이 들면 다시 읽어야 돼. 다시 읽어야 돼. 따라서 이 행위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능력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내가 얘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읽을 기회가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오케이 글자들 다 익숙해 하고 넘어가면 의미는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다시 읽을 때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알아야겠죠. 앞에 방법이랑 똑같이 읽으면 또 이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문장에서 진짜 하려는 바는 어디에 있다고? 서술어에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진짜 하려는 말은 서술어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문장에서 진짜 하려는 말은 뭐야? 주장을 펼쳤다. 주장을 펼쳤다. 그럼 저번 시간이랑 연결되죠? 주장은 수용이야. 그죠? 왜? 이 새끼 이러면 안 되죠. A어 생각이잖아. 그죠? A어 생각이니까 A어 생각이 내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팔짱 끼고 어디 한번 씹으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반대로 여기서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이 A어의 주장이라면 얘를 이해하는 게 여기에 핵심이 되겠죠. 여기 핵심이 되겠죠? 그럼 A어는 어떤 주장을 한 거예요?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 이거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 A어는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었으면 너네들 받아들이기 쉽잖아.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너네들 도덕 문장 뭔지 모르잖아. 진리 적합성 뭔지 모르잖아 하고 붙여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하나씩 또 봐. 도덕 문장은 뭐래?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이래. 그럼 뭐해? 축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즉 의미를 글자에 붙이려고 의식한다.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야. 안 되면 밑줄 치면 돼. 내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일단 시도는 해야 내가 여기에 밑줄 쳤다는 사실이 기억에 남아요. 아무 생각 없이 밑줄 치면 기억 안 남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축자적으로 붙일래요? 만약에 나한테 붙이라 그러면 도덕 문장이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과 관련된 문장 이렇게 붙일 거거든. 이렇게 붙일 거야. 그러면 이 글자에 없는 게 이거죠. 이거죠.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만 밑줄 쳐놓는다고요. 나머진 글자 가지고 환기하면 되니까. 혹시 내가 의미가 안 떠오르면 여기만 보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리 적합성은 뭐래?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는 성질이래. 그럼 나는 이거를 만약에 축자적으로 붙이려면 어떻게 붙일 거냐? 진리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성질. 난 이렇게 붙일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붙일 거야. 이게 아닐 수도 있어. 만약에 이게 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보면 미친놈 그렇게 붙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진리를 판단하는 데 적합한 성질이라고 붙였다고 해서 감독관이 지나다니면서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만 이해하게 만들면 돼, 시험장에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국 진리를 판단한다가 참 또는 거짓이다를 판단하는 거라면 거기에 적합한 게 진리 적합성인가 보다라고 나는 이해했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알겠지?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야. 선생님 저는 그렇게 못 붙이겠는데요. 그럼 밑줄 치라고요 그냥.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진리 적합성이 나올 때마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때마다라는 건 선지에서 나올 때마다가 아니야. 지문에서 나올 때마다 보는 거예요. 지문에서 나올 때마다. 왜? 정의된 개념인데. 정의된 개념인데요. 내가 그 개념이 이해가 안 가잖아. 그죠? 근데 결국 정의된 개념어도 지시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얘의 의미 설명 없이 이 단어만 쓸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단어를 보고 의미를 떠올릴 수 있어야 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얘를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눈으로 계속 보는 거야. 반복하면 어떻게 돼?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혹은 하다못해 머릿속에 들어오기라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문대고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니까 나중에 생긴 게 비슷한 글자면 그냥 의미도 비슷하다고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뭐 하긴 1문단 요약해야겠죠? 이제 익숙하잖아. 그죠? 머릿속으로 떠올려. 1문단. 자, 1문단에서 하려고 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그렇지. 일단 A어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1문단은. 그죠? A어가 무슨 주장했는데? 그렇지.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아요. 이거 얘기한 거죠? 이거 얘기한 거죠? 도덕 문장이 뭔데요? 그렇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거 알려는 문장. 진리 적합성이 뭔데요? 그렇지. 참 거짓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성질.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했는데요? 그렇지. 이 이전에 전통 윤리학자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 그렇지. 도덕 용어를 풀어서 해명해서 그걸 통해서 도덕적 행위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안 됐잖아. 얘가 안 됐죠? 그러니까 A어가 이 주장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1문단이고 이어서 봅니다. A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모든 저런 수식어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거는 사실 독해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결국 이 글을 읽는 목적이 사실은 문제를 풀기 위함이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너네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그놈의 그 출제자의 마인드로 생각해라. 생각해봐. 이런 거 선지로 만들기 좋잖아요. 그죠? 모든 예외가 없다는 건데 마치 예외가 있는 것처럼 진술한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좀 글을 읽을 때 모든 저런 거 나오면 약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좀 모든이네? 이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역시 문장이 길죠. 역시 문장이 길어. 이거 한 문장에 세 줄이잖아 지금. 그죠? 역시 마찬가지야. 머리로 이해했는지부터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저걸 내가 날려있지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돼. 진짜 하려는 말이 뭐예요? 그래 이거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를 지금 두 번째 반복한다. 두 번째 반복하죠? 이거 무조건 머리에 넣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필자가 벌써 두 번째 얘기해 이거. 이 문장 그대로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라는 걸 인식해야 돼. 이걸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냐? 이 이야기를 앞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다 이거죠. 하겠다 이거죠. 즉 얘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겠다 이거 아니야. 그죠?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건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이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분석적 문장이 뭐냐?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문장이야. 역시 마찬가지야. 최대한 이 글자에 붙이려고 해야 돼. 붙이려고 해야 돼. 나는 어떻게 붙였냐? 만약에 나한테 이걸 붙이려면 어떻게 붙였냐면 나는 단어를 분석해서 문장을 검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는 단어의 정의를 분석하면 문장을 검증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얘구나. 이거 알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종합적 문장은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했냐? 경험을 종합하면 검증할 수 있는 거. 난 이렇게 붙였다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예죠. 예죠? 그럼 나는 딱 여기에만 체크한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분석적 문장은 단어 정의, 종합적 문장은 경험 관찰. 그래서 단어 정의 분석하면 문장 검증 가능. 경험 관찰 종합하면 문장 검증 가능. 이렇게 붙여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요 단어를 보고 의미를 환기하기 좋아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얘가 그래서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거랑 정확히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알기는 힘들어요. 자, 이어서 계속 읽어봅시다.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렇지. 분석적 문장이 아니다. 이거죠. 첫 번째는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모든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은 종합적 문장이거나 분석적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일단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은 아니야. 분석적 문장은 아니야. 그러면 도덕 문장이 종합적 문장도 아니면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를 깨닫는 게 첫 번째.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죠. 예.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렇지. 이거는 공통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존의 논의와 A어의 논의의 공통점이라고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이 정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이 문장을 읽으면서. 선은 A다 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자, 무슨 생각해야 돼? 이것도 그냥 글자 눈으로 읽고 있으면 안 돼. 여기서 무슨 생각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고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오케이.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구나. 일단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은 A다 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그러면 이게 일단 전자한 거니까 얘는 받아들이면 되고 수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아무튼 일단 잘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죠? 여기 보면 생각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혼자 공부할 때도 이 짓을 했는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너네 혼자 이거 숙제로 할 때도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봤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쭉쭉 읽고 나간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나쁘트한데. 천천히 봐봐. 도덕 문장은 뭐예요? 참거짓 아니야. 그거 나오면 안 돼. 그건 진리적 합성이야. 봐봐. 벌써 날라갔잖아.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 도덕 문장이 뭐였지를 생각하잖아. 그럼 빨리 가서 볼 수 있어. 빨리 가서 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점검 안 하면 그 약간 오해된
개념으로 쭉쭉쭉 뒤로 읽어 나간다고. 그럼 글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점검하라는 거고 정의된 개념도 지시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도덕적으로 뭐 옳다 그르다 이거에 대한 문장이죠. 분석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단어의 정의를 분석하면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수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얘에 대한 정의를 분석하면 A가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데 선은 A이다라고 진술하면 당연히 참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얘 분석해보고 얘네들이 포함관계네? 그러면 이거는 분석적 문장이고 참인 문장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가 분석적이려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진술한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삼각형은 뭐 세 변을 가진 도형이다. 이런 진술이라고요. 그러면 삼각형의 개념 정의에 세 변을 가진 도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참임을 검증할 수 있다고. 삼각형이라는 단어 개념 정의를 분석해보면 이 문장의 참 거짓을 검증해 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삼각형은 네 변을 가진 도형이다 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개념 정의를 분석해보면 네 변을 가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검증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뜻이라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못해요. 왜냐면 이건 외부 예시죠. 내가 너네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예시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시험장에서 여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줄치고 수용해야 돼. 무슨 말이냐? 분석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냐? 서술어가 주어에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라도 해야 돼. 이해하는 게 베스트지만.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단순 개념이 뭐야? 단순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 뜻이겠죠?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자, 이건 납득이 안 돼. 얘는 납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이해가 안 되고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납득이 돼야 돼. 그죠? 아까 분석적이다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얘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예를 들어서 A는 B다 이걸 설명할 때 A 속에 B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죠? 분석적이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설명했잖아. 되어 있어야 한다. 그죠? 근데 얘가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이건 뭔 말이야? 무언가를 내포할 수 없어 이 뜻이라고요. 얘가 최소 단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분석적이지 않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래. 자, 이거 어떻게 바꿔서 이해하면 돼요? 그래, 종합적 문장도 아니다. 종합적 문장도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납득된. 너네들 선 감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감각이라는 게 우리 오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선이라는 걸 뭐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왜 이 결론이 나왔는지도 알겠어요? 왜 이 결론이 나왔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뭐 하겠니? 요약합니다. 이해했다며. 이해했으면 얘기해. 알겠죠? 자, 이걸 주장하는 과정의 논증이 이 문단이야. 그죠? 그 논증 과정을 잘 떠올리세요. 어떻게 얘를 합리화하고 있니? 그렇지. 일단 얘가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냐?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은 둘 중에 하나야. 뭐? 그렇지. 분석적 문장이거나 아니면 종합적 문장이거나
분석적이라는 건 뭐가 중요한 건데? 그렇지. 단어의 정의가 중요해. 종합적이라는 건 뭐가 중요해? 그렇지. 경험의 관찰이 중요해요. 관찰이 중요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선은 A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이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선은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요. 단순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분석적이려면 어떤 의미를 내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는 단순해서 내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덕 문장은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이라는 건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덕 문장은 얘도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뭐야? 얘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과정인 거죠. 이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돼.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A어는 주장했다. 또 주장이에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죠? 팔짱 끼고 나는 아닌데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 알겠죠? 여기서 핵심은 뭐야? A어의 주장이야. A어는 뭘 주장했어 그러면?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 정서적 의미가 뭔데요? 이거죠.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럼 이것도 나는 최대한 붙이려고 한다고요. 나 같으면 이렇게 붙이겠다고. 정서를 표현하거나 정서를 환기하는 것과 관련된 의미.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감정, 태도, 표현, 감정 불러일으키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대. 역시 주장이에요. 그죠? 수용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야. 얘네들 다 글자로 읽고 있으면 안 돼. 의미가 떠오르고 있어야 돼. 도덕 문장 뭐였어? 그렇지.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런 거에 관한 문장이죠. 그게 진리 적합성.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다. 고 오해하는 이유는 도덕 용어. 그렇지. 도덕과 관련된 단어들, 선, 올바름 이런 것들 이거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머릿속으로 뭐 생각해야 돼? A어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야이 병신들아, 도덕 문장 진리 적합성 없어. 근데 너네들이 왜 그렇게 병신같이 생각하는 줄 알아? 두 가지 구분 못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나는 병신이 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구분하지 못해서 오해한대. 그러면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 따라서 이 뒤에를 무조건 어떻게 읽어? 구분하면서 읽는다. 이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병신이 안 되는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